진짜로 변하지는 않으려는 이유가 사실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진리를 품고 있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불만족을 경험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은 어떤 계절에도 어떤 연령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리고 바로 그 불만족의 순간 우리는 결심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며 자신을 변모시키겠다는 결심 말이다. 때로는 다이어트와 같은 신체적 변화로, 때로는 자격증 취득이나 경력 관리와 같은 사회적 성취로,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겠다는 실천으로 그 결심은 구체화된다. 문제는 그 결심이 되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작심삼일. 우리 모두가 씁쓸하게 웃으며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해. 글자는 인간이 변화의 문턱에서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말해준다. 사람들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쉽게 단정하지만 정작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실패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변화에 부여한 의미와 목적이 처음부터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다. 즉, 변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굳이 변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극단적인 식단 조절과 운동량 증가에 매달렸다고 해보자. 그는 분명히 단기간에 변화했다. 주변의 찬사도 받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무리한 식단은 곧 지탱 불가능해지고 운동 역시 일상과 균형을 깨뜨린 채 삶의 모든 에너지를 잠식한다. 결국 그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거나 더 나쁘게는 망가진 대사와 건강을 떠안게 된다. 과연 이 경우에 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애초에 그 변화의 목적이 외부의 시선과 찬사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문제다. 즉, 변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변화란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다. 변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변화가 자신의 삶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채 무턱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지만 곧 방향을 잃고 결국 지쳐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변하려 하는가? 내가 바라는 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삶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변화와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나아가 변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고 삶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탐구하려 한다. 변화의 목적과 본질,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는 습관과 패턴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실존적 관점에서 변화와 용기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어쩌면 그 여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계발서의 길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더 멋진 사람이 되라는 강요도,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라는 요란한 구호도 여기에는 없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 삶을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한다. 1. 변화라는 욕망의 본질 목적과 수단 사이. 인간은 늘 변화를 갈망한다.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종종 저녁이 되면 흐릿해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사라진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 즉 리비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변화의 욕망 또한 리비도의 한 표현이다.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한다는 차원을 넘어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초적 불안이 거기에 깔려 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이 그렇듯 이 욕망에도 방향이 있다. 욕망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욕망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함정이 된다. 변화의 욕망이 함정으로 변하는 순간은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는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그 목표는 분명히 의미 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라는 이유로 추진될 때 그 변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건강이라는 내적 가치와 무관하게 외부의 찬사에 종속된 변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다. 무엇을 위해 변하려는가? 변화는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이유가 단순히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 변화는 불안정하다. 그러나 그것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고 싶다라는 이유라면 그 변화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목적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그러나 목적이 내부에 있을 때 변화는 나를 강화시키는 힘이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한다. 부처님은 삶을 고로 규정하면서 그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상태에 집착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는 태도에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길이다. 변화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를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목적의 명료함이다. 내가 바라는 변화가 진짜로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질 때 변화는 더 이상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어진다. 2. 변하지 않는 습관의 숨은 기능한 개인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퇴근만 하면 게임에 빠져드는 걸까? 왜 쓸데없이 유튜브 쇼츠를 보며 시간을 낭비할까? 자기 비난은 쉽게 나오지만 그 습관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습관들에도 다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삶을 버티고 균형을 잡아온 흔적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통제의 상실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불안과 좌절은 바로 내가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좌천되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경험한다. 그 무력감은 곧 자기 존엄을 위협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려 한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상처받았기에 통제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 술, 담배, 폭식, 유튜브 시청 같은 습관들이 등장한다.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것들이 시간 낭비, 의지 부족, 자기 파괴적 습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서사 속에서 보면 그것들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퇴근 후 게임에 몰두하는 이는 직장에서의 무력감을 게임 속에 통제 가능한 과업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게임에서 그는 성취감을 얻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되찾는다. 술을 마시는 이는 좌절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잠시라도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는다. 폭식 역시 일종의 자기 위로다. 순간적 쾌락이 긴장과 공허를 덮어주며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어빈 얄롬은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타인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는 내담자의 파괴적 습관을 함부로 끊어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습관이 지금까지 그를 어떻게 지탱해왔는지,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도왔다. 습관은 단순한 악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절망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방어막이기도 하다. 러셀 러설 2007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을 때 우리는 분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선택할 때에는 불안해한다. 실존주의는 선택의 시야를 넓히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그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손쉬운 선택지를 붙든다. 그리고 그 손쉬운 선택지가 바로 게임, 술, 쇼츠 영상 같은 낮은 진입 장벽의 활동들이다. 그것은 부끄럽거나 미성숙한 선택이 아니라 당장 무너져 버리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단순하다. 누군가의 습관을 함부로 잘라내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라라는 말은 너무 쉽게 나온다. 그러나 정작 그 습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변하지 않는 습관은 때로 그 사람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다. 그것을 무시하고 빼앗아 버리는 것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들은 설령 그것이 미숙하거나 비효율적이라 해도 그 나름대로 나를 지탱해온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습관을 바꾸려는 태도조차 온화해진다. 그것은 나쁜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장치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이 된다. 변하지 않는 습관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 그러나 그 이유를 존중할 때 변화는 가능하다. 그것은 억지로 끊어내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새로운 선택이 된다. 3.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직시하는 용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관계를 관리하며 자기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벗어난다.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관계의 끝, 사회적 구조의 장벽.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그 무력감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이다. 손쉽게 통제 가능한 것들에 매달리거나 일시적인 쾌락으로 고통을 가리려 한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무력감을 직시할 때 일어난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변화와 성숙의 출발점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본적 불안을 죽음 본능 THANATOS에서 찾았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 따라서 모든 것을 영원히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불안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불안을 억누르려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내담자들에게 늘 죽음을 의식하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살라는 초대였다. 얄롬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욱 선명히 경험하게 된다. 모든 선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인간은 선택의 부재와 선택의 과잉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불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불안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껴안으며 선택을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직시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인정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균형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실패와 좌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작은 성공과 성취에도 더 깊은 감사를 느낀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 지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붙잡아둘 수 없다는 사실. 무상을 직시할 때 인간은 처음에는 절망한다. 그러나 그 절망을 지나면 오히려 해방감을 얻는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 거기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끝내 통제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는 습관의 기능과 변화하려는 욕망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얄롬이 말했듯 우리가 진정 직면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자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
인간은 완벽하게 변할 수 없다. 또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일이다. 균형이란 극단 사이의 중간점이 아니라 변화와 고정, 집착과 수용, 욕망과 절제 사이를 오가며 자기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의 기운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 조정과 운동이라는 균형을 택할 수 있다. 또 퇴근 후의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도 무조건 나쁜 습관으로 규정하기보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습관이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삶을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어빈 얄롬은 이렇게 말했다. 상담이란 환자의 행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대안으로 이끌어주는 일이다. 이는 단지 상담 장면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삶 전체에도 적용된다. 지금의 습관을 무조건 잘라내는 대신 그 습관이 나를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더 건강한 길로 바꿔가는 태도. 그것이 균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감사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습관조차 나를 지탱해 왔다면 그것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현실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 역시 감사의 대상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 여실치견은 바로 이 태도다. 삶의 모든 것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 전체를 향해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구성해왔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감사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다. 얄롬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감사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태도다. 감사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감사는 지금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향한 작은 걸음을 가능케 한다. 삶은 거대한 혁명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이해와 작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달라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기준에 맞춰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여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의 철학을 이루어낼 것이다. 변화 너머의 삶을 위하여.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다. 마치 변화의 의지를 포기하거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말은 그 어떤 자기계발의 구호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있는 습관, 태도, 성향, 심지어는 실패와 좌절까지도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루어온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닫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변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과 통제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숱한 방황을 거듭한다. 때로는 술, 게임, 폭식, 소비 같은 쉬운 쾌락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름의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대체할 더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이해와 존중 없는 변화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지만 자기 삶의 맥락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 변화는 비로소 지속 가능해진다. 어빈 얄롬이 말했듯 모든 행동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그것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인간에 대한 가장 따뜻한 통찰이자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지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냉혹한 판관이 되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내가 붙들고 있는 습관과 행동들이 실은 나를 버티게 한 작은 의자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의자에 무작정 매달리지 않고도 다른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다. 러셀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선택하지 못할 때 분노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면 불안해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왜 변하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에서 벗어나 나는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삶은 커다란 도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이해와 성찰, 균형 잡힌 습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감사로 완성된다. 변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목적은 늘 나답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다. 그 삶을 위해 때로는 변화를 선택하고 때로는 변하지 않음을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결국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몸부림과 결코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이 만나 빚어내는 조화로운 교향곡과 같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음악을 멈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 속에서 나만의 춤을 추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와 불변을 넘어선 삶, 균형과 감사로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